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우리 시장.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중국 관세 100% 부과 선언에 직격탄을 맞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1% 넘게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 줄이면서 0.7% 내린 3,58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미증시에서 크게 떨어졌던 반도체 업종 중심의 낙폭이 컸네요. 코스닥 지수는 초기 하락세였다가 일부 종목 중심으로 반등 시도 보이면서 860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네요. 4원 80전 올라 1,42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 1,430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정부가 구두 개입으로 좀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6도입니다. 비가 오네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양수경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띄워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박은희님께서 안녕하세요. 긴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일상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 좋네요. 그중에 어 소장님 만나는 이 시간도 아주 편안하고 좋아요. 다행이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일상의 복귀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같은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창배님. 내일부터는 02번호 잘 받아야겠네요. 받으면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를 외쳐야 하니까. 아니 이런 센스.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 시작이거든요. 조사 기간 동안 선물 많이 쏜다고 하니까 참여하시고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가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도 많이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 쓰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그리고 2교시는 방과 후 펼쳐지는 짧고 굵은 강의, 방과 후 특강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요즘 경제를 이해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참고로 오늘 등장인물은요.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자세한 내용 2부에서 공개할게요.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노년층, 시니어 하면 우리는 보통 은퇴 이후 더 이상 생산 활동이 없는 세대를 떠올립니다. 소비는 약하고 오히려 복지나 보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로 여기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하네요. 요즘 돈을 제일 잘 쓰는 세대가 20, 30대가 아닌 바로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이 쓴 돈은 240조 원, 1년 새 12%가 늘었는데요. 나머지 연령층보다 2배의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소득보다 씀씀이가 훨씬 크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연간 노동소득은 약 60조 원 수준이지만 소비는 그 4배에 이르죠. 그 차이를 메우는 건 이자나 임대료 그리고 저축을 줄이거나 보유 자산을 처분해 쓰는 이른바 자산 재배분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소비 형태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네요. 어디에 이렇게 돈을 썼는지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며 늘어나는 병원비나 치료비 같은 필수 지출이 아니라 여가나 문화, 외식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를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쓴다는 인식이 소비 패턴을 확 바꾼 거죠. 다만 소비 격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같은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자산을 충분히 쌓고 활동성이 높은 젊은 노년층이 소비를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비슷한 현상은 해외에서도 관찰되는데요. 몇 년 전 미국에서는 팬데믹 이후 노년층이 더 이상 돈을 모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마인드로 소비 패턴을 바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변화가 미국의 소비를 빵빵하게 뒷받침해주며 경기 둔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령화는 더 이상 소비 둔화의 신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구가 늘어서가 아닐 텐데요. 경제를 지탱하는 새로운 주력 소비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노년층. 그들의 지갑이 향하는 곳이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장 처음부터 막 조마조마했어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장 초반에는 2% 이상 밀렸었는데 마감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코스피 0.72%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양전해서 0.12%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요인은 트럼프 정부에서 대중 관세를 100%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이 크게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후에 SNS를 통해서 중국이랑 갈등 상황을 계속 크게 가져가고 싶진 않다라는 얘기를 남기기도 했고, 그리고 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누그러뜨리는 발언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투심을 그나마 낮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천억대, 4천억대 순매도 기록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도가 출회됐고요. 특히 그간에 좀 많이 올랐던 반도체나 아니면 중동의 긴장 완화와 관련되는 방산주 이런 쪽들이 좀 하락을 했고, 반면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LG에너지 관련해서 2차전지 주식들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들 이렇게 쭉 보니까 그 트럼프의 SNS 그 폭탄 발언 이후에 열심히 보고서를 쓰다가 이내 말을 좀 완화시키면서 제목을 아닙니다 막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분도 계셨더라고요. 그 미중 관세 협상이 5월 합의 이후 한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지난주부터 다시 또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예,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사실은 아니고요. 네. 4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각각 관세를 미국이 140%, 중국이 145%, 중국이 125%까지 올렸었잖아요. 네. 그러고 이게 일단 유예를 시켰던 게 5월 12일에 90일간 유예를 시켰었는데 네. 그거를 다시 한번 7월 29일 날 또 90일 추가로 유예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5월 12일부터 180일이라고 하면은 네. 11월 7일이 마감일이 되고요. 만약에 7월 29일부터 90일이라고 하면은 10월 26일 정도가 마감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데 네. 그 기간쯤에 원래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좀 낮춰놨던 관세율은 끝나게 되는 건 이미 사실은 정해져 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11월 7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그거를 협상 시절 종료 한 달 앞두고 먼저 우리는 그때까지 잘 안 되면 히토류 다시 규제할 거야라는 발언을 한 거고요. 네. 반면에 트럼프는 거기를 반대로 이제 보복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정확하게 그런 이전의 가이드라인들을 무시하고 11월 1일부터 다시 관세 100%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100%를 올려도 지금 30% 정도로 낮춰져 있는 관세율을 감안하면은 네. 130%가 되는 거니까요. 물론 당연히 엄청 높은 겁니다만은 네네. 4월 달 당시에 145보다는 사실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그렇게 긴장도를 4월보다 더 올렸다까지 말하기는 어렵고요. 원래 예정돼 있던 원복되는 관세율을 좀 리마인드한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되면 11월 1일부터 미국이 대중 관세율을 130%로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한 125%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반도체 부품 이런 것들은 중국계 안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좀 나왔는데, 오늘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은 금요일에 그 미국의 낙폭 보다는 조금 그래도 뭐 떨어지긴 했지만 조금 적었던 것 같은데, 지수를 뭔가 뭔가 종목을 방어해준 요인이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4월에 학습 효과가 제일 컸지 않나 싶어요. 그 당시에 이제 타코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11월 1일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럼 그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주간 협상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파국만 아니라고 한다면 향후 3주 정도는 변동성이 큰 상황이 벌써 벌어질 수 있지만 네. 11월 되면 또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하루하루 평가받는 트레이더들이야 팔 필요가 있겠지만 그게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파는 요인이 됐지만요. 네. 사실 그 데이 트레이더를 제외하고
기관 중에서 짧게 성과 평가하는 분들도 사실은 월 단위 평가가 기본이거든요. 그럼 향후 3주 정도 동안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관도 사실은 팔겠다는 말을 하기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향후 변동성이 그렇게 몇 달 가는 게 아니라 90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3주면 그 정도 변동성은 감내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또 에이펙 앞두고 그런 어떤 뭔가 진짜 해보려는 게 아니라 그 협상의 기세를 먼저 좀 잡으려고 이렇게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로 타코 태세를 바꿨어요. 김정기 님도 어디서 타코 냄새가 솔솔 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그 SNS에 올린 글이 좀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올린 글이 좀 긴장감을 잠재웠다 이런 판단도 있던데요. 예,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조금 긴장도를 완화시키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은 이전에 뭐 트럼프 1기 때나 그 이전 정부들에서는 공식적으로 협상단이 가서 회담을 하고 그게 끝나면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협상 결과라는 것들이 발표가 되면은 네. 우리가 이벤트가 이날 있고 대충 이럴 것 같으니까 언제 움직이면 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 타임라인을 짜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관세를 한다는 얘기도 협상을 했다는 얘기도 다 SNS를 통해 새벽 2시, 3시 갑자기 이렇게 발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팔고 언제 사는 거를 사실 정해진 시나리오를 맞춰가지고 대비하는 게 어렵고 항상 그 SNS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발언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100% 관세를 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뒤늦게 팔고 그리고 협상했다는 얘기 나오면 그때 살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잘 팔고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만히 있자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것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하긴 뭐 트럼프는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뭔가 중국에 있어서도 성과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시진핑 주석도 뭐 경기 침체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외부의 어떤 충격을 최대한 이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니까 둘 다 망가지는 최악의 방향은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번 관세 이슈는 일단 지켜보되 이것 때문에 주식을 팔지 말자 이런 결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 다음은 계속 나오고 있는 AI 거품론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나스닥 지금 굉장히 비싼데 미중 갈등 현실화 가능성을 좀 떠나서 가격 부담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 싶었는데 이게 마침 또 빌미가 되는 악재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연구위원님은 AI 거품론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 최근 나온 AI 거품론의 사실 큰 축을 담당하는 게 순환거래입니다. 순환거래. 예, 그러니까 예컨대 엔비디아는 칩을 팔아야 되는 회사인데 그럼 그 칩을 사줘야 되는 것들은 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엔비디아는 돈을 벌고 있지만 이쪽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기업들한테 지분 투자를 하거나 해서 돈을 건네주면 그 기업들이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주문하는 식으로 이런 엔비디아 돈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엔비디아 경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네. 특히나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네네. 오라클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지분 투자를 하고 그러면 오픈 AI가 오라클에다가 이제 자기들 클라우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럼 오라클은 그 비용 받은 걸로 다시 엔비디아에 칩을 주문하는 아하. 이런 계약이 만들어져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면서 사실은 그런데 오라클이 지금 당장 돈 벌고 있는 거 아니면 이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거품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결국은 선순환으로 가줄지 아니면은 악순환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터질지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AI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오픈 AI 같은 업체들이 네. 일반 사람들한테 내지는 기업들한테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거랑 결국은 관련이 되는 걸 텐데요. 네네. 지금 점점 이제 우리가 AI를 쓰거나 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쓰는 영역도 뭐 텍스트 검색에서 점점 뭐 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엔 선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근데 그건 장기적인 얘기고 네.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안심하려면은 엔비디아가 벌어들이는 그 매출 대비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이 줄어들지를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 채권만 늘어나고 근데 네. 사실은 못 받는 미수금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매 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런 거에서 매출액이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좋냐, 이익이 얼마나 좋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영업 현금흐름이 튼튼하냐, 계속 늘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청취자분들이 직접 이걸 뭐 체크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부터는 촘촘하게 그걸 계속 분석해 줄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결과로 영업 현금 흐름이 괜찮습니다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느냐 같은 걸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 현금 흐름이 이들 기업이 좀 탄탄하느냐 그런 거를 보면서 그다음 주가 속도를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내일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해요. 주식시장이 지금 조금 떨어진 와중에 삼성전자 실적이 만약에 좀 잘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매수해요? 근데 오히려 네.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왔으면 더 좋은 일이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항상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무언가 신제품이 있을 때는 네. 주가가 몇 배씩 올랐어요. 과거에 뭐 처음 PC 당시에도 그렇고요. 뭐 스마트폰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런 큰 수요를 만들면 빅사이클, 뭐 슈퍼사이클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주가의 폭등이 나타났었는데 네. 이게 없어진 게 딱 언제부터냐면은 2018년, 2019년 이후입니다. 그 뒤로는 대폭적으로 반도체 수요를 끌어당기는 그런 신제품이 나오질 않는 상황이 몇 년 지속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체 수요가 나오느냐, 뭐 경기 좋으냐 그거 가지고 주가가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그냥 슈퍼사이클 없이 그냥 가는 상황으로 갔던 건데 네. 지금은 AI 기반으로 하는 AI 이 반도체 칩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뭐 그런 경기가 조금 좋거나 미중 무역 갈등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칩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는 경기 사이클보다는 네. 이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되는지만 보고 그거 관련돼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 연결고리만 계속 확정되면은 주식은 오히려 이럴 때를 좀 기회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어려운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짜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예, 당분간 이제 한 3주 정도 기간, 뭐 최대로 따지자면 정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을 오히려 조금 너무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좀 비싸서 못 사고 있었다 이런 현금이 좀 있는 분들은 그 기간 중에 천천히 사모으는 과정들을 거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히려 이미 주식 비중이 너무 많이 큰 상황에서 조정 자체가 두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팔지는 말고 좀 버텨보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상황은 좀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식시장의 큰 테마는 AI이기 때문에 네. AI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쪽들을 사자. 그러니까 반도체일 수도 있고, 네. 뭐 전력기기, 원전 이런 결국 AI 인프라를 만드는 구성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범위 내에서 좀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대외적인 이슈에 좀 겁먹지 말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 AI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괜찮아 보인다 싶으면 좀 들어가는 용기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순자님께서 소장님 저는 어뉴스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뉴스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알면 좋을 법한 이야기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이야기에 제가 아는 상식도 넣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좀 묻고
있고 해가지고 정말 알차게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즐겁게 기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미님, 연휴 동안 놀고 먹었더니 지갑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냉장고 파먹기 하다 보면 절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방법이에요. 원래 그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돈이 그냥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버는 돈에 비해서 남는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쓰지 않고 냉장고 파먹기 하면 이제 자꾸 식비로 나갈 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말 내내 냉장고 파먹기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님께서는 소장님, 저도 주식 좀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얼마씩 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처음 주식할 때 10만 원 가지고 처음 시작했어요. 10만 원. 근데 그 돈이 저한테는 잃어도 소갈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 판단 착오로 손실을 봐도 내 정신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아는 주식을 투자했는데도 반토막이 났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반반도 뚝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점점 단단해져 갔는데 투자는요. 잃더라도 내 인생이 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시작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투자 자금을 따로 모으는 게 좋겠죠. 네, 김정희님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노벨상, 올해도 모든 부문의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물리학상은 존 클라크, 미셸 드보레, 존 마티니스. 문학상은 헝가리 출신 작가 라슬로 클라스나 호르카이. 그리고 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선정됐는데요. 노벨상은 이것을 발명한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됐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이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걸 보고 깊은 회의감을 느낀 노벨이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해서 노벨상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퀴즈 나갑니다. 사후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해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의 대표 발명품으로 폭약의 일종이자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히트곡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드라이 아이스, 2번 다이너마이트, 3번 다이아몬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펼쳐지는 짧고 굵은 강의, 방과 후 특강. 오늘 특강쌤은 돈으로 읽는 세계사의 저자이자 매일경제신문에서 역사 속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경제 기사를 쓰는 강영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영훈입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아닙니다. 이 강영훈 기자님이요, 히코노미라고 해가지고 히스토리, 역사와 이제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를 합성한 단어를 만들어서 코너를 연재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경제를 이해하는데 역사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저도 항상 어디 가면 강조하는 건데 우리 강 기자님은 원래도 좀 역사 과목 좋아하셨어요?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의 말을 라떼라고 조소하잖아요. 네. 저는 옛날부터 라떼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서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일제시대 얘기해달라, 전쟁 때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또 경제지에 입사하다 보니까 경제까지 연결돼서 경제와 역사를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연재물을 쓰게 됐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 경제적 현상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예,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인물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인데요. 루이 14세는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태양왕, 이렇게 뭐 절대 왕정, 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 오늘날 일어나는 어떤 경제적 사건? 네,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프랑스 역사상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절대 군주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 또 재위한 왕이잖아요. 루이 14세로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 쇠국이 부른 폭풍에 대해서 조금 다뤄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쇠국이라고 하면 나라의 문을 좀 이렇게 걸어 잠그는 거.
남의 것, 외국 것을 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우리가 뭐 요즘에 아는 분 중에서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아메리카 퍼스트 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대통령인데 그분은 사실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을 배척하고 있어서 세국의 가장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말을 앞두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해서 글로벌 자산 시장에 요동을 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얘기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수수료를 크게 올리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태양왕 루이 14세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왕 그 시절 루이 14세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이민 문제라 이거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데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 젠슨 황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 H-1B 비자가 적용됐다면 우리 가족은 미국에 오지 못했을 거다. 이민은 아메리칸 드림의 토대니까 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좀 했는데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H-1B 정책 핵심부터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H-1B는 사실 스템 비자라고도 불리거든요. 네. 스템 비자라는 게 뭐의 줄임명이냐면 사이언스, 테크, 엔지니어링, 매스 이거의 줄임명입니다. 과학, 수학, 기술, 엔지니어 종사자들에게 내주던 비자 이름인데요. 과거에는 이게 $100 $1,000 우리 돈으로 한 140만 원만 내면은 수수료를 내면 네. 그 비자를 내주곤 했었는데 이걸 얼마 전부터 1억 4천만 원까지 올려버렸어요. 한 사람당. 네, 한 사람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인을 채용하지 말고 미국인 중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데 왜 채용 안 하냐. 1억 4천만 원 낼 자신이 있으면 그 비자를 받아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노골적인 요구인 겁니다. 핵심은 결국 이민자 억제인데요. 네. 이 비자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의 빅테크들입니다. 소위 아마존, 애플과 같은 회사들이 곤란하게 됐는데요. 많이 고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을. 아마존과 애플과 같은 회사들이 사실 스템 인재들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회사들이었고 가장 많은 비자를 발급받는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정책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주 가장 잘 아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이 스템 H-1B 비자 때문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사실 그 국적이 남아공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성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자를 지금 트럼프가 틀어막으면서 사실상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제 막 꺾으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미국 사람이 아니면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그렇죠. 식 아니면 있던 사람도 나가 아니면 1억 4천만 원 내 이런 식인데 그런 닫힘 정책, 쇄국 정책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루이 14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의 할아버지 앙리 4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었다면은 프랑스에는 앙리 4세가 있었거든요. 프랑스의 앙리 4세는 앙리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던 건데요. 그 왕이 훌륭했던 이유는 사실 경제 정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한테 닭고기 한 마리를 먹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경제 운영을 잘해서 사실 지금 프랑스 대표팀 국가대표팀의 그 상징 엠블럼을 보면 네. 닭 한 마리가 그려져 있거든요. 아.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앙리 4세의 경제 치세 덕분에 경제가 좋아졌고 닭 한 마리를 먹을 수 있게 됨으로써 닭을 어떤 프랑스의 상징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 근데 이 앙리 4세가 가장 핵심적으로 잘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낭트 칙령인데요. 낭트 칙령.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당시 구교도와 신교도가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종교 갈등이 극심했던 나라였거든요. 네. 근데 이 종교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더 성장할 수 없으니 이 앙리 4세가 이제 종교 갖고 싸우지 말고 서로 믿고 싶은 거 믿자라고 발표했던 게 낭트 칙령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준 법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낭트 칙령을 토대로 프랑스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앙리 4세 이후부터 프랑스가 성장하면서 루이 14세가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루이 14세도 첫 즉위 직후에는 네. 그렇게 프랑스가 약간 흔들리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자랑이라든가 콜베르라는 신하들이 나타나면서 걸출한 신하들이 나타나면서 프랑스를 아주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정과 재정 관리가 완전히 철저하게 이뤄지고 부패를 척결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콜베르라는 신하와 함께 부패를 척결한 사람이 구 유명한 삼총사의 달타냥이었습니다. 아, 달타냥. 그렇죠. 총사라는 말은 이제 총을 잘 쏘는 사람인데 네. 그 총을 가지고 가서 부패한 신하들을 진압하고 그 신하들의 어떤 재산과 부패한 금액들을 다 몰수함으로써 이 루이 14세가 자기의 재정을 탄탄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야, 너무 재밌어요. 지금 흥미진진해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좀 앙리 4세부터 해가지고 축축축축 루이 14세까지 프랑스의 어떤 유럽 최고 강대국으로서 이렇게 면모를 찬찬히 이렇게 갖추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프랑스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밀도 많이 나오고 와인도 잘 나오고 그래서 프랑스는 사실 정치만 잘하면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달타냥이라든가 뭐 콜베르라든가 루이 14세의 치세가 그렇게 잘 흘러가면서 절대 왕정이 구축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콜베르도 죽고 그 주변에 쓴소리와 신하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을 차지한 사람이 맹투농이라는 여인이었는데요. 네. 그 맹투농이라는 여인이 사실 아주 독실한 가톨릭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루이 14세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가톨릭을 굉장히 믿고 있었는데 하지만 낭트 칙령 때문에 사실은 가톨릭을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 자기에게 쓴소리할 신하도 없어지고 그 옆에 맹투농이라는 여인이 계속해서 가톨릭 중심으로 프랑스를 운영해야 됩니다. 전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점점 루이 14세가 가톨릭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될 어떤 욕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온 게 그 퐁텐블로 칙령 뭐 이런 거 그거요. 맞습니다. 맞나요? 그때 1685년에 네. 그 루이 14세가 전 신하들을 불러서 발표했던 게 퐁텐블로 칙령인데요. 네. 그 퐁텐블로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점점 루이 14세가 독단적으로 흘러갔다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의 사실은 자유를 없앤 거네요. 맞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다든가 네. 신교도 국가, 뭐 네덜란드와 전쟁을 치른다든가 사실 그 전에는 그 마자랭이라든가 어떤 콜베르가 네. 이런 사치스러운 것들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또 나라가 다시 비틀비틀 낼 수 있으니 못하게 했는데 네. 점점 그런 신하들이 없으니까 루이 14세가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는 완전한 가톨릭 국가로 나가겠다. 그리고 신교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만약에 신교를 믿고 싶으면 네. 다른 나라로 가라라고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인재의 문을 닫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개신교들 반대쪽 개신교도를 우리가 위그노라고 또 하잖아요. 네. 위그노를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에는 박해를 하게 된 건데 그들을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쫓아내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뒤돌아보니 프랑스 경제가 무너졌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얼마나 존재감이 컸길래 이런 결과가 나와요? 예, 사실 위그노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를 일컫는 말이고요. 네. 그 위그노는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장 칼뱅의 사상을 받아들인 프랑스의 개신교도입니다. 그때 사실은 16세기쯤 유럽은 가톨릭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세지는데요. 그때 당시 그 유명한 면죄부를 발행했잖아요. 네. 면죄부를 발행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면죄부가 판매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이나 종교인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신의 뜻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냐, 신의 용서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유럽 전역에 개신교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개신교를 이끌었던 사람이 장 칼뱅이었고 네. 그 장 칼뱅의 동화돼서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위그노로 전향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런데 사실 이 위그노들은 종교적으로 개신교도였는데 네. 이 개신교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근면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어허. 이 가톨릭은 이 노동에 대해서 약간 천박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위그노들은 노동이야말로 신의 뜻을 받드는 거라고 아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도 네. 사실 그 개신교도들이 얼마나 자본주의와 맞닿아 있는지를 밝힌 책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프랑스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사람들이 위그노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퐁텐블로 칙령이 발령이 되면서 위그노들 이 사람들이 프랑스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아주 근면성실하고 그 산업을 지탱하고 있던 사람들이 프랑스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 기술과 상업으로 이제 좀
부도 창출했을 그런 어떤 경제 중심 세력이었던 위그노들이 프랑스 밖으로 떠나가게 됐구나. 얼마나 많이 떠났어요? 그 지금 추정치로는 한 20만 명이 프랑스를 떠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당시 프랑스 인구가 2천만 명 남짓이었으니까 한 1% 정도가 떠난 거였는데 네. 사실 1%라도 엄청나게 큰 숫자인 게 그 사람들이 일반 난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네요. 경제를 지탱하는 사람들이었고 트럼프가 지금 비자를 올렸던 스템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탈출이 프랑스 경제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서 그 주변의 개신교 국가들인 스위스, 네덜란드, 잉글랜드 그리고 프로이센으로 향했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이들이 도망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간 게 아니고 몸만 간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자본, 기술을 가지고 떠났거든요. 네. 파리에서 시계를 만들던 장인이 제네바로 가서 스위스 시계 산업에 기초를 뒀죠. 아이고 이게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스위스 가시면 지금도 시계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스와치도 있고. 그 직물 기술자는 잉글랜드에서 맨체스터 공업을 일으킵니다. 루이 14세의 배척은 결국 다른 나라들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은 사라진 나라지만 이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 독일 북쪽이나 폴란드 서쪽에 이렇게 살짝 걸쳐 있던 그런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특히 이익을 봤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프로이센은 당시 유럽의 변방, 아주 가난한 작은 국가였는데요. 독일은 아시다시피 1870년도가 돼야지 통일이 돼요. 네. 프랑스는 막 한 10세기부터 통일이 돼서 통일 왕국을 이뤘던 반면에 독일은 항상 찢어지고 작은 공국, 백국, 이렇게 소국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이센 국가들이 프로이센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프로이센도 점점 우리도 강국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작은 공작 국가에서 벗어나서 프랑스처럼 강력한 국가가 되자. 근데 마침 루이 14세가 쫓겨난 어떤 난민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아주 근면성실하고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사람들을 환영하는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네. 그게 바로 포츠담 칙령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퐁텐블로 칙령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쫓겨났던 해에 그 포츠담 칙령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딱 마침 진짜 그 프랑스 난민들을 위한 칙령이 발표된 거였죠. 그 통치자 프리드리 비렐름 1세는 신앙은 하늘의 문제고 기술은 국가의 문제라면서 위그노 이민자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군. 이게 뭔가 이게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요즘에 미국의 이민 정책 H1B 때문에 뭔가 좀 환영하려는 어떻게든 인재를 육성하려는 정책을 보이는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인재들을 이웃에 다 뺏겨버린 프랑스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이제 프로이센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네. 프로이센은 난민들한테 세금 감면, 토지 제공, 거주권까지 보장합니다. 그러면 스위스 베를린 마을에 위그노 마을이 생겼고 프로이센 공업 단지가 조성이 돼요. 야. 20만 명 중에 2만 명이나 프로이센에 정착을 했으니까 거의 10%를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서 시를 짜는 직조기가 20대 미만이었는데 한 200년 만에 300대로 늘어나서 한 거의 150% 정도 성장했고요. 유리, 철, 섬유, 은행업 산업에서 모든 게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변위에서 18세기의 유럽 군사 강국이 부상이 된 건데요. 이렇게 프로이센이 성장한 만큼 프랑스는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날 국부의 원천을 보면 사실 사람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자원이 아무리 많다 해도 자원의 저주라는 것이 있듯이 그 크게 성장할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프로이센은 점점 성장하고 프랑스는 점점 산업이 무너지면서 한 100년, 200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100년, 200년 되면서 그 모순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네.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고 루이 16세는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는데 바로 루이 14세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프랑스에서 추방된 위구노들을 적극 수용해서 산업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프로이센이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발표한 이후 중국, 영국 등 세계 유수의 나라들이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국경 문턱을 낮출 테니 우리나라로 와서 일해달라는 거죠. 세계 인재를 유치하는 게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프로이센의 비렐름처럼요.
그렇군요. 자, 21세기 이제 앞으로의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설마 그렇게 강대국이 프랑스처럼 무너질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 사실 역사를 배우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네. 과거 사례를 현재와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일 텐데요. 저는 과거가 지금과 유사하다고 보면서도 네.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네. 미국은 과거 프랑스 왕정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잖아요. 네. 시민들이 실수하는 정치인이 4년마다 용납하지 않는 구조죠. 루이 14세는 죽을 때까지 자기 폭정을 유지해서 결국에는 그 손자와 후손이 목에 잘렸지만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보수적인 이민 정책도 결국 한계가 드러나고 폐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이공계 인재 유출이요. 꼭 다른 나라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반이민 정책을 좀 기회로 보고 우리가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외부 인재나 이민자는 사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강한 국가일수록 문을 열어도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적으로 충분히 강한 나라거든요. 모든 외국인들이 와서 문화 컨텐츠를 즐기고 네. 소비를 하고 싶어할 만큼. 하지만 프랑스는 강대국임에도 두려워서 닫았고 프로이센은 자신감으로 열었습니다. 결과는 보시던 대로죠. 오늘날 한국도 미국도 AI 시대에 국경을 넘는 인재의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기술과 정신, 즉 열린 국가의 문화를 가지는 나라가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강영훈 기자님 역사 이야기 너무 재밌다고 또 나와달라고 하시네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강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요. 2번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사후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해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의 대표 발명품이죠. 폭약의 일종이자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히트곡이 제목이기도 한 이것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가장 먼저 답변 보내주신 염장환님, 그리고 명절 끝나고 출근해서 몰린 일감 처리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외쳐주신 7181님, 그리고 저도 5만 원으로 주식 조심스럽게 시작해봐야겠어요. 그 정도면 반토막 나도 울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해주신 8994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